연구윤리정보센터를 애용해 주시는 연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생겨난 고민이나 질문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최근 3년 동안 받아본 1200건의 다양한 질문들을 4개의 커다란 주제로 요약해 봤을 때 표절, 중복게재, 저자표시, 그리고 논문을 투고할 때 생기는 출판윤리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연구원, 조진호 연구원, 서묘경 연구원. 고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표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절에 대해서 먼저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나 학회에 학위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을 투고할 시 문장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장 유사도 검사 결과, 카피킬러나 터니닉 같은 프로그램에 문장 유사도 검사 결과가 몇 % 이상 나오면 이걸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또는 연구자들 사이에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 카피킬러나 터니에서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그야말로 비교하는 두 문서 간에 얼마만큼의 유사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들이 자신의 글쓰기에서 혹시 출처 표시를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빠른 속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그 도구이지, 그 자체가 곧바로 표절을 확인해 주는, 표절을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네, 제가 아는 동료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조사하던 중에 연구 대상자만 다르고 연구 주제, 모형, 가설, 통계 분석 방법이 동일한 두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도 검사를 했더니 7%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 학위 논문을 제출할 때 유사도가 10에서 15% 사이에 있으면 표절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데, 유사도와 관련돼서 이러한 모습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예, 문장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순서나 중요한 어휘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지, 그것 자체로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유사도 검사 결과 그 수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중요한 표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이용되었다면 이것은 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장 유사도 수치 자체는 높게 나왔더라도 그 해당 부분이 어떤 그 학문 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으로 널리 알려진 부분이라든가 상식으로 확립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예, 그 문장 유사도 검사율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연구자에게는 자신의 글쓰기에서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락됐던 출처 표시를 확인해서 올바른 출처 표시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을 판단할 때 그 유사도 검사 결과 퍼센테이지를 믿고 표절이다 아니다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학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출처 없이 가져온 것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연구 보고서 관련해서 이렇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했고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연구자가 그 외부 기관에서 수행했던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회지 논문에 투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수행한 연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연구비를 지원받을 때 협약사항에 보게 되면 해당 연구 결과물을 추후에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는데요. 통상 보면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에게 모든 연구 결과물이 귀속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원기관에게 승인을 받고 또 구체적인 그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논문을 작성할 때 그 출처만 명확히 표기를 하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미 출판되어 공개된 어떤 보고서나 이런 연구 성과물에서 그 안에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재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이것 자체는 표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만 그 안에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처 표시를 해야겠지요.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타인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혀 쓰게 되면 표절이 아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로데이터라고 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원자료를 가져다 쓰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출처 표시의 방식처럼 명확하게 어떻게 출처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연구자라면 내가 이 연구 결과물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타인의 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점은 내 연구 성과물에 어디선가는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본인이 그 연구자로서의 정직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으로부터 표절이나 또는 저작권 침해 의혹을 제기받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중복기재에 관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복기재는 표절과 달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다음 연구에 활용할 때 적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연구윤리의 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구윤리정보센터에 올라온 많은 중복기재에 관한 질문들은 주로 학술지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전환할 때 또는 컨퍼런스 발표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때 또 연구 보고서를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해야 중복기재가 아닌지 또는 중복기재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학생이 학위 논문을 준비 중에 학위 논문의 일부를 학회지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중복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중복기재라고 하는 것은 후속 저작물에서 이전에 발표했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재활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저작물에서 이전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집어넣을 때 마치 그 부분이 맨 처음 발표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꾸밈으로써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이것이 중복기재라고 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게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후속 저작물에서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 연구 부정행위 논란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복게재의 쟁점은 나의 선행 연구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는가의 여부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공식적인 출판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후속 연구물에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중복게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의 범주에 학위 논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학위 논문, 석박사 학위 논문,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컨퍼런스 발표물이 공식적인 발표물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공식 여부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학위 논문 혹은 컨퍼런스 발표물이 공식 연구물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여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사용할 때 중복게재다 아니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술들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위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같은 것에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학위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도 이제는 누구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접근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과거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했던 학위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를 현재에도 계속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저작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결국 중복게재 판단의 중요한 열쇠는 나의 선행 그 저작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적인 출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학문 분야나 또는 연구 공동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굉장히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중복게재를 피하고 바람직한 출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은 나의 이전 연구 성과물 중에 중요한 나의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후속 연구를 보다 심화, 확대시키려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줌으로써 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여기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오해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학위 논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중복게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학술지 논문에 게재됐다는 말의 의미는 동료 심사 제도에 의해서 해당 논문을 평가한 후에 공식적으로 실은 것이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걸로 간주해야 됩니다. 즉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내 학위 논문에 다시 실을 때는 당연히 출처 표시를 해야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대학에서 학위 논문을 쓸 조건으로 먼저 학술지 저널에 한두 편의 논문을 발표케 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학위 논문으로 쓰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 이 출처 표시를 어떻게 해야 중복게재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공개된 학술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학술지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해당 대학의 정책 또는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고요. 또 학위 논문 심사위원이랄지 지도 교수님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얘기해서 나름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학위 논문에 활용되어지는 학술지 게재된 데이터나 또는 중요한 해석이나 결론은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서 이게 학위 논문에서 처음 발표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부당한 중복 게재가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 또는 유사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둘 중에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거를 부당하게 중복 업적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자 자격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uthorship, 즉 누가 해당 연구의 저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2년 동안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표시 문제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학문 분야마다 저자됨의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실제로 해당되는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그 중에서도 학술적인 기여가 있는 사람은 저자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저자가 되고 또 어떤 위치에 와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연구윤리 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 중에 조금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논문에 가족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크게 보면은 한 분야의 연구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부 전공을 보면은 뭐 한 분은 문법, 한 분은 시문학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분들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서로 이름만 올려준 것인지 조금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의 이름을 올려주면서 논문 실적을 올리는 것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기여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근 학회나 또는 대학에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한 연구 부정 의혹 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유의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실질적인 기여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서 제보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단순히 부부관계다 또는 가족관계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저자의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추정해서 제보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학의 행정을 마비시킨다거나 또는 그 의혹 제기를 받는 연구자에게 커다란 그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달라. 이렇게 제보를 할 때는 본인이 심정이 아니라 왜 실질적인 역할을 안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뭐 연구 노트랄지 또는 그 사람이 해당 연구 과정에서의 참여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보를 해야만이
올바른 제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조금 연결되는데요. 만일 그 부부가 있습니다. 예, 이 두 부부는 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같은 과에 전공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두 사람이 그 공동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그 부부로서 부부 관계에 있지만 같이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같이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때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부부라고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어떤 법령이나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어떤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이 학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저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일부의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비양심적인 연구자들이 이 정당한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족이라든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외부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과제에 바로 자기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연구진에 포함시켜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이제 일부 교수들이 자기의 미성년 자녀들을 연구진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 실적을 쌓게 한다거나 또는 연구비 중의 일부를 이제 타내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정당한 연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연구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렇게 어떤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연구비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이런 이해상충,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분야 연구를 하려면은 얘가 비록 내 가족이나 친인척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꼭 적임자다, 뭐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사적인 친분 관계를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이해상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좀 스스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누가 해당 연구물의 저자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 나온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그 용어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연구자로서의 그 1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2차적인 그 이익이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1차 목표인 연구의 진실성 확보랄지 또는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상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연구자라면 누구든지 다 이해상충에 휘말릴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을 때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그 부분을 밝히고 연구자 스스로가 그런 이해상충으로 인해서 본연의 연구의 목표 도달에 훼손되지 않도록, 연구의 진실성이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하느냐의 여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논의했던 그 친척 관계, 부자 관계 또는 가족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런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정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저자로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자에서 배제하는 그런 올바른 저자 표시의 원칙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올바른 저자 표시와 관련한 대원칙은 연구자는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저자로서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자로서 임의적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다만 연구에 기여를 했는데 저자 자격까지는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사 표시나 액놀리지먼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올바른 연구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이 출판윤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출판윤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동시투고, 중복계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우리 연구윤리정보센터의 연구자분들께서 받았던 그 연구자들의 고민 중에 이 출판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연구자가 A라는 학술지에 논문 원고를 투고해서 게재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 학술지는 이 논문을 출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동안 연구자는 B라는 또 다른 학술지에 같은 원고를 투고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A 학술지에 대해서는 그 논문 출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 연구자가 A 학술지와 B 학술지에 동시에 중복 투고를 한 경우에 해당될 텐데요. 이런 중복 투고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 출판 윤리에 의하면 동시 투고, 중복 투고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술지는 그 어디에도 발표된 적이 없는 최초의 버전, 즉 오리지널한 연구 성과를 학술지로 발표하는 또는 출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의 경우에 보게 되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업적이 필요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연구 성과를 빨리 게재하고 싶은데 이 학술지에서 게재해 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보험을 든다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동시 투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출판하는 입장에서는 동시에 동일한 내용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출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동시 투고나 중복 투고가 갖는 위험이 커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투고가 연구 부정행위냐라는 질문에 액면 그대로 중복 투고를 연구 부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는 대학이나 학회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연구자가 지켜야 될 사회적인 책무 중에 동시 투고나 중복 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학원생들의 질문 중에 나왔던 것입니다. 요즘엔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 중에 하나가 등재지에 그 논문을 투고해야 하는 한두 편을 이렇게 투고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 해외 논문에 투고를 했고요. 학술지에 투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국내 학술지에 다시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지에서 등재 승인이 나서 게재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해외 학술지에서도 승인이 되고 게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중복 투고의 문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결과적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결국은 중복 게재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동일하게 해외 학술지에다가도 투고했고 최근에 그게 게재 승인이 났는데,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지금 국내와 해외에 동시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정이나 어떤 내용을 들어보니까 연구자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 입장에서는 업적 출판을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출판되는 곳을 찾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가 해외보다 빨리 나오니까 해외에 투고했던 내용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연구자는 당연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출판 윤리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중복 투고를 한 것이 부정행위냐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으로 부정행위의 카테고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될 내용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아니다 할지라도 부적절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르는 나름의 제재나 또는 처벌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번역해서 투고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연구자가 해외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외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국내에는 발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번역해서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술지에서는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번역해서 투고를 하는 것은 2차 게재 혹은 중복 게재, 자기 표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작성한 논문을 국내로 번역해서 투고를 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질문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용어가 있다면 중복 게재 또는 중복 투고, 그 다음에 2차 게재 또는 2차 출판입니다. 중복 게재나 동시 투고 또 이중 게재 등등은 실은 출판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출판 행위입니다. 그런데 2차 게재는 형태는 중복 게재 형태를 띠지만 허용되는 그런 출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차 게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온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언어를 달리해서 내 연구 분야의 독자들에게 내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번역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 승인을 받고, 두 번째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 편집인에게도 이미 나온 내 연구 성과이지만 당신들의 독자들을 위해서 언어를 바꾸어서 출판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느냐라고 해서 허락을 받게 되면 이것은 정당한 출판 행위로서 이것을 2차 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구자 여러분들께서 정당한 출판 행위 2차 게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잘 아시고 거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연구 성과가 이미 나왔지만 다시 언어를 달리해서 출판할 가치가 있고 또 널리 확산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나온 저널의 편집인과 두 번째 실리고자 하는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허락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올 학술지에다가는 이 내용은 이미 어떤 언어로 발표된 것인데 이 학술지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다시 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전의 연구 성과물과 이후의 연구 성과물 사이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언어만 다른 거라고 한다면 동일한 연구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 업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유리한 업적 하나만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연구자 개인에 관련된 건 아닌데요. 해외 학회지의 편집장이 국내에 발표된 논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해당 국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 중복 게재 혹은 연구윤리 문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먼저 해당 논문이 발표된 국내 학술지의 편집자가 그 논문의 원래 저자에게 이제 연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원래 저자가 이것이 자기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다시 출판되는 것을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먼저 동의를 구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국내 학술지 편집자가 해외 학술지의 편집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이 해외 학술지에 다시 발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국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번역해서 다시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 바로 그 해외 학술지에 발표될 논문의 본문에 이것이 이전에 한국의 어느 국내 학술지에서 이미 발표된 바가 있다. 이걸 분명하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그래야 일단 해외에 있는 독자들이 이게 새로운 논문이 아니라
이전에 발표된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저자와 국내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 사이에서 저작권 분쟁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연구윤리 정보센터에 올라온 많은 질문들 중에 질문을 올리는 사람은 자기만의 고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질문들이었는데요. 네 개의 카테고리, 즉 표절, 중복게재, 저자 표시, 그리고 출판윤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핵심을 좀 다룬 유익한 대화였기 때문에 우리 연구윤리 정보센터를 애용해 주신 연구자분들께 아마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대화를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윤리를 애용해 주시는 연구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구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수행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나 구성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할 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연구 수행의 방법을 알려주는 든든한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대담에서 우리는 연구윤리가 여러분들의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안내해주는 GPS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연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훌륭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연구윤리에 관련 규범이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자신의 연구 수행 과정에 적절히 잘 실천하신다면 훌륭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연구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연구자로서의 성공적인 길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대담을 시청해 주신 연구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